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박정희 정권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항상 공부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 개관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항상 공부는 줌 아웃, 줌 인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자, 여러분, 우린 지금 이 한국사 안에서도 현대사, 그 안에서도 박정희 정권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박정희 정권을 공부할 때는 내용상 뭐랑 뭐로 나누어 공부해야죠? 네, 둘로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서 박정희 정권의 내용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 정치 역시도 둘로 쪼갤 수 있는데요. 그 쪼개는 기준은 뭐를 기준으로 쪼갰죠? 그쵸, 유신입니다. 유신을 선포하기 전이냐, 후냐, 그러니까 유신헌법이 선포되기 전이냐, 후냐, 이걸 가지고 정치를 둘로 쪼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경제는요,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준으로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둘로 쪼개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주력 산업이 무엇이었느냐 이거였죠. 6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뭐가 중심이었죠?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이었어요. 가발, 인형, 신발 이런 거였죠. 그럼 70년대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뭐가 중심이었죠? 네, 기계, 철강, 자동차 같은 중화학 공업 중심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박정희 정부를 정치, 경제로 나누어서 정치는 유신을 기준으로 전이냐, 후냐, 경제는 경공업이냐, 중화공업이냐 이렇게 1, 2차, 3, 4차로 나눠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린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어요? 박정희 정부의 정치, 그 중에서도 시즌 1, 유신을 선포하기 이전의 박정희, 5.16 군사정변부터 7대 대선까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69번 프린트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했죠? 네, 5.16 군사정변 이후 대외적으로는 반공, 대내적으로는 경제개발을 내세우면서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2년간의 군정을 실시했고 그 2년간의 군정 이후 박정희가 5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런 과정들을 살펴봤죠. 이 국가재건 최고위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도 선생님이 기본적 개념 다 정치 경제로 나누어서 정리해드렸으니까 꼼꼼하게 기억해두세요. 자, 5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 반드시 뭘 해야 한다? 경제개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근데 경제개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돈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국가재건 최고회의 때 화폐개혁을 통해서 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켜보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이 나라 자체에 돈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국내에서는 경제개발을 하기 위한 돈을 확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내에서 안 되면 국외, 해외에서 돈을 구해야겠죠? 자, 어떻게 돈을 구했냐? 경제개발 자금확보 문제를 알아볼 건데 이걸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할게요. 퀘스천 넘버 1. 여러분은 과정과 결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하기 좀 어렵죠. 의견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결과가 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과정이 좀 잘못되었어도 결과가 좋으면 그만 아니냐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퀘스천 넘버 2. 여러분은 빵과 자유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이 빵은 비유법입니다. 경제개발, 자본주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뜻해요. 여러분은 경제와 민주주의, 빵과 자유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정희는 이 질문에 관해 뭐라고 답했냐? 난 철저하게 결과만 바라본다. 목적을 위해서는 결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게 박정희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빵과 자유 중에서 난 오직 뭐만 보고 간다? 빵을 보고 간다라는 게 박정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보세요.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아마 이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도 주변 어른들, 부모님 같은 어른들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박정희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는 정말 극과 극이에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바로 이 과정과 결과, 빵과 자유 여기에 나오는 가치 판단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중시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박정희 정부의 이 경제개발 자금 확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정희는 과정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입니다.
박정희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 지금 박정희 뭐가 필요하죠? 경제 개발을 위한 돈이 필요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소름 끼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박정희 정부는 돈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선 돈이 안 나옵니다. 이 돈을 구하는 루트, 어디서? 해외에서. 총 3가지의 루트를 통해서 돈을 확보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from Japan. 일본에게서 돈을 얻어옵니다. 에? 갑자기 일본?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그죠? 35년 동안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한 이후, 해방된 이후부터 이 박정희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대한민국과 일본은 그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국교 단절이었어. 진짜 완벽한 남남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박정희는 뭐라 그러냐면 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 단절돼 있던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외교 관계, 국교를 정상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 여러분, 일단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과 단절된 외교 관계를 회복하면 돈이 나옵니까? 그죠? 안 나오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는 나옵니다. 왜? 이때 상황이 특수했어. 우리가 일본과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라가 2나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왜 우리가 일본과 화해하길 원했느냐? 자, 여기 지도를 좀 볼게요. 여러분, 우리 아시아 상황을 좀 봅시다. 자, 여기 있는 게 소련이고요. 여기 있는 게 중국이죠. 자, 여러분, 일단 아시아 빅 넘버 1, 2 소련, 오늘날의 러시아, 당시 소련, 중국 모두 무슨 주 국가죠? 그죠? 둘 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자, 또 공산주의 국가가 또 있죠. 어디죠? 네, 여기 북한. 북한도 뭐예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북아시아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야, 미국이 보기에. 소련, 중국, 북한 다 무슨 주 국가예요? 다 빨간 물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란 말이야. 그러면 이 미국 입장에서 이 아시아를 소련, 중국, 북한 이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익 진영이 뭉쳐야 돼. 근데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공산주의에 맞설 만한 우익, 자유주의 국가가 어디밖에 없어요? 끽해봐야 우리 남한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일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쌤, 타이완, 대만도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대만에는 너무 체급이 작아. 좀 열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미국 태평양 건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국제적인 냉전 체제 하에서 이 동북아시아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이 남한,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 이 세 나라 간의 굳건한 삼각 방어 체제, 한미일 공동 방어 체제가 완성이 돼야 그래야 이 아시아를 저 공산주의로 지킬 수 있다 생각을 했어. 근데 이 공동 안보 체제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누가 화해를 안 해? 그죠? 우리나라랑 일본이 화해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말하는 거죠.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이러는 거죠, 이제. 언제까지 싸울 거냐 이거죠. 그래서 화해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승만 정면 정부는 다 이거를 무시했지만 박정희가 말하는 거야. 알았어요, 형. 일본이랑 화해할게요. 대신 뭐 주세요? 돈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야. 돈 주면 화해할게요가 된 거야. 이 요구에 미국이 이제 일본에게 말을 했고 일본이 오케이 콜 합니다. 자, 미국뿐만 아니라 아까 내가 2나라가 있다고 했죠. 일본도 우리와의 국고관계를 원했어요. 돈을 주고서라도. 왜? 일본은 이미 6.25 전쟁 이후에 경제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경제를 재건했어.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죠? 그 자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팔아치울 상품 판매 시장이 필요하잖아. 근데 아시아에서 시장이 어디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밖에 없어. 왜냐면 냉전 체제잖아, 그 당시에는. 이 자유주의 우익 진영에 속해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 공산주의 국가랑 수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치울 시장을 아시아에서는 우리밖에 없어. 근데 우리랑 국교가 단절됐잖아.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랑 국교를 회복한 다음에 물건을 팔아치울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싶었다는 거야. 이렇게 세 나라의 요구가 일치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린 뭐가 필요해요? 경제 개발을 위한 돈이 필요해요. 돈 줘. 그리고 미국은요. 아시아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한 한, 미, 일 공동안보 체제.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이 공동안보 체제를 만들길 원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일본은 뭐로 했죠, 여러분들? 일본은 물건을 팔아치울 시장, 새로운 상품 판매 시장이 필요했고요. 이렇게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서
한국과 일본의 국교가 정상화되니 이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한일 협정. 다른 말로는 한일 기본 조약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일 기본 조약. 자, 근데 여러분 이 한일협정, 한일기본조약 굉장히 빅 이벤트예요. 지금 이제 45년 광복 이후부터 그동안 계속 단절되었던 그 20년 동안 단절되었던 국교를 정상화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이런 국가 대 국가의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걸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부터 국민들에게 알린단 말이야.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국교를 한국과 일본 우리 두 나라는 국교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할 겁니다라는 거 알린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이런 국교를 정상화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양국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비밀로 붙입니다. 왜? 양국 정부는 모두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둘 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원래 계획은 준비하는 과정 다 숨기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도장만 땅 찍은 다음에 자 국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 일본이랑 도장 찍고 관계 회복했습니다. 라고 결과만 딱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내가 했다는 말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스포일러가 터지게 됩니다. 자, 이 한일협정을 맺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한일협정, 한일기본조약이 맺어진 게 1965년이라고 나오잖아요. 맺어진, 도장이 최종적으로 찍힌 게 65년이고요. 이 한일협정이 시작된 건 63년부터예요. 그러니까 몇 년 걸린 거예요? 2년 걸린 거야, 2년. 이 협의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과정에서 우리 한국 대표, 누가 봐도 한국 대표죠.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 박정희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김종필과 일본 대표 오이라가 만나서 호텔에서 몰래 비밀 회담을 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겠냐면 대화를 하면 도청당할 수도 있으니까 필담을 나눴어요. 종이에다가. 이제 김종필이 종이에다가 우리 요구 조건을 쓰면은 일본이 받아가지고 자기 생각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종이 필담을 나눈 종이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해가지고 이 비밀회담 내용이 중간에 공개돼 버려요. 스포일러가 돼 버립니다. 중간에. 자, 그 내용은 일단 겉으로 보기엔 심플해 보였어요. 일본은 한국과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한국은 일본과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그 대가로 일본은 한국에게 한국이 일본과 외교관계 회복하고 일본은 그 대가로 한국에게 뭘 준다? 돈을 준다. 공짜로 3억 달러,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 이건 빌려준다는 거죠. 대가를 받고 2억 달러를 빌려준다라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얘들아, 한일 관계가 그냥 돈만 받으면 끝나는 관계인가요? 우리 정말 일본에게 돈만 받으면 장땡인가요? 아니죠. 돈 받기 전에 일본이 우리한테 뭐부터 해야죠? 사과부터 해야죠. 35년 동안 우리를 끔찍하게 식민 지배했잖아요.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정치. 그 35년의 식민 과정을 사과를 먼저 해야겠죠. 식민 지배는 불법이었다. 우리 일본이 너희 한국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 하고 명백하게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다음에 그리고 돈을 줘야죠. 그 돈을 주는 명분도 뭐가 돼야 되죠? 그죠? 그 사과에 따른 배상금, 사과에 따른 그 돈이 돼야 돼요. 미안하다는 그 사과금이 돼야 돼. 근데 그 내용 어디에도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해서 우리 35년간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한다, 배상한다는 얘기는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준 명분이 뭐였냐? 바로 사과금이 아니라 축하금이었습니다. 독립 축하금. 축하해. 독립했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좀 거칠게 비유하면 이런 거죠. 학교폭력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를 막 때려서 이 피해자가 35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처럼 살았어.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해서 병원 퇴원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오더니 야 퇴원한다며 축하한다. 잘 먹고 잘 살아잉? 하고 축하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 정도 급이야.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후원금, 축하금의 명목으로 돈을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쓸까요? 단순히 우리 빡쳐보라고? 그게 아니야 얘들아. 여기엔 굉장히 무서운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하지 않고 축하금의 명목으로 돈을 준다는 건 일본이 지금 35년간의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치? 일본은 지금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축하금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나오느냐? 이 뒷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외고 친구들 국제관계나 외교, 정치에 관심이 많죠?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뒷장에
역사탐구, 한일 기본 조약을 둘러싼 쟁점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자료 1, 대한민국과 일본국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여기서 제2조를 보겠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자, 이날이 어떤 날이죠? 이날이 나라가 일본에게 망한 날이에요. 선생님, 문명 경술국 지난 8월 29일 아닌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훈종과 일본이 그 한일 병합에 도장을 찍은 건 8월 22일이야. 근데 이제 일본이 이거를 일주일 동안 그 묵혀놨다가 충분히 막 이런 사전 작업을 하고 일주일 뒤에 터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장이 찍힌 날은 8월 22일입니다. 발표된 게 8월 29일이고요. 아무튼 8월 22일 한일병합이죠. 그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잠깐만. 죄송합니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뭐래요? 무효임을 확인한대요. 근데 무효는 무효인데 뭐래요? 앞에 뭐가 붙어요? 이미. 즉 여기 일단 하나씩 분석해 봅시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그죠? 우리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 공부했죠, 여러분들? 1904년 한일의정서부터 뭐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정미칠조약, 뭐 신문지법, 보안법, 뭐 기후각서, 경찰권 위임각서, 한일병합까지 모든 조약. 그러니까 1904년 한일의정서부터 1910년 한일병합까지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에서 맺어진 그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뭐래요? 무효래요. 근데 이미 무효라는 거야. 자, 여기서 이미라는 거는 여러분들 영어로 풀면 뭐냐면은 already, null, and void 라고 나와요. already, null, and void.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1904년 한일의정서부터 1910년 한일병합까지 그 맺어진 인불 한국 간에 맺어진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래요. 이 의미의 시점이 언제부터일까요? 이게 너무 애매하다는 거죠. 이 의미가 언제부터를 의미로 볼 거냐. 이 의미 무효, 이 의미의 시점을 어디로 볼 건가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해석이 완전 다릅니다. 우선 한국은요, 이렇게 말하죠. 이건 말 그대로 이미 무효, 애초에 무효. 그러니까 그 조약 1904년 한일의정서부터 1910년 한일병합까지 그 모든 국권 침해 과정에서 맺어진 모든 조약은 맺어지는 그 시점부터 애초에 무효였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조약은 맺어질 때부터 무효였다. 즉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모든 조약은 애초에 이미 무효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대로면 일본의 식민 지배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네, 불법이라는 거죠. 그에 반해 일본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일본은 이거 이미 무효가 아니라 이제 무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무효.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야? 그 1904년 한일의정서부터 10년 한일병합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한국과 일본 간에 맺어진 모든 조약은 그 자체로는 합법이었어. 그 조약이 맺어질 때부터 합법이었고 언제부터 무효였냐? 이제부터. 그 이제가 언제야? 우리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항복하고 너희가 해방된 그 시점부터 무효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약이 맺어질 때는 합법이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언제부터? 일제 패망 45년 이후부터 이제 무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런 말대로라면 일본의 식민 지배는 합법이야 불법이야? 합법이라는 거죠. 조약이 맺어질 때는 정상 조약이었으니까. 이렇게 완전 달라. 자, 이렇게 이상한 내용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일단 얘들아, 여러분이 만약에 외교관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국가대표로서 다른 나라랑 조약 맺을 때 이딴 식으로 맺잖아요. 여러분 바로 잘려요.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은 이런 애매모호한 의미 같은 말 안 씁니다. 쓰면 안 돼요. 정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 그래서 그러잖아. 외교관계를 맺을 때는 점 하나도 함부로 찍으면 안 돼요. 엄청 조심스럽게 해야 돼. 근데 왜 이런 이상한 내용이 나왔냐? 이건 양국 정부가 합의한 거야. 내가 말했죠. 양국 정부는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걸 국민들에게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양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 한일협정의 그 조약문을 영어로 씁시다. 그러니까 한국어도 일본어도 한자도 아닌 영어로 기본 조약문을 쓰고 이 영어 조약문을 해석 및 번역하여 각국 국민에게 알리는 건 각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 already null and void라고 하는 원문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국민 여러분,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조약은 애초에 우리가 맺은 건 그 당시에 이미 무효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본은 뭐라 그래? 국민 여러분, 이 조선인들이 우리의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제 무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니까 얘들아 교과서 이렇게 이미 무효라고 번역돼서 실려 있는 거지, 일본인들은 이거 뭐라 번역해요? 이제 무효라고 번역해서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나온 거죠. 여기 나오죠. 조항에 있는 이미 무효를 일본에서는 이제 무효라고 여겼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래서 제2조의 내용을 보면은 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맺었던 조약에 대해서 단지 이미 무효라고만 규정을 했다. 이 조항, already null and void, 이 조항에 대해서 한국은 10년 8월 22일 및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이 맺은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해석했고, 반면 일본은 그 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조약들이 그 자체로 무효가 아니며 45년 일본이 패망한 시점에서 이제 무효가 되었다고 해석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니까 일본이 사과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이러니까 축하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도. 이걸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던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너무 분통태짐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봐봐. 일본 입장에서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저희가 한국의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했고요. 그걸 사과하고 배상하는 과정에서 돈까지 주고 외교관계 회복했어요. 라고 그러면 일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못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자기 나라의 정치적 입장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더 어이없는 일도 있습니다. 일본은 말합니다. 자, 한국, 우리 지금 축하금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이거 돈 줬어. 분명히 줬어. 자, 이 돈을 준 시점부터 이제 양국과 양국 국민 간에 있는 모든 재산 이익 청구권에 관한 협정은 끝이야. 이제 너희 나라 국민 개인은 우리 일본에게 재산권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 너희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개인을 대상해서 이 모든 청구권을 대신 받은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위안부 할머니라든가 강제징용 노동자분들이라든가 이분들에 관해서 애초에 경제적 대가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참 언어 도단이지만, 이런 일본의 기업들, 이런 전범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해가면서 합당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을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정말 갈아 넣었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사라진 겁니다. 왜? 국가가 이 청구권, 국민 개인이 받아야 되는 청구권을 대신 받은 거야. 자, 그 말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가 사라진 거예요?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청구권이 사라진 겁니다. 즉, 이제 위안부,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일본 정부에게 사과를 요구할 권리가 사라진 거야. 왜? 정부가 대신 받았거든요. 자, 이 얘기 좀 볼게요. 뒤에 조약문을 보시면 좀 입체적으로 다가올 거야.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자료 2. 일본은 대한민국에게 무상으로 3억 달러, 차관으로 2억 달러. 뭐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 핵심은 여기 2조죠. 양체약국은, 한국과 일본 양체약국은 양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지금 봐봐요. 완전히, absolutely and 최종적으로, finally, absolutely and finally,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에 확인한다. 와, 그 전에 이미 무효라는 이 애매모호한 문장에 비해서 너무 구체적이지 않나요? 양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해서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는 이 순간부터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라는 거야. 이러니까 얘들아,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그때 우리나라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일본 정부한테 이제 사과하고 배상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그때 1965년에 니네 나라 대통령 박정희가 한일협정 맺으면서 그때 분명히 양국과 양국 국민 간의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했잖아. 그때 분명히 청구권 끝났어. 니네 나라 정부가 대신 받아갔다고. 그때 분명히 끝났는데 왜 이제 와서 또 구질구질하게 돈 달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봐봐. 일본이 자료 2에 니은
이 니은을 근거로 일제강점기에 피해 입은 사람들의 청구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발표해보자 해서 여기 선생님이 내용을 적어놨죠. 또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있었던 노제팬 운동이 이걸 또 토대로 일어난 거야. 이제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 당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한테 이제 사과배상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기업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에 항소를 했고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죠. 이걸 엎은 거야. 개인 청구권 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 일본 기업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배상금 지불해라. 이러니까 이제 일본 기업이 일본 정부에게 이건 말을 말했고 일본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그 양국 정부가 대판 싸운 거야. 그래서 그때 막 관계 막 끊겼다 하면 막 노제팬 운동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국 간에 풀리지 않는 평행선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돌아와서 이렇게 사과 배상 없고 돈을 받긴 했지만 축하금이었고요. 개인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양국 간에 굉장히 애매한 문제가 있죠. 예민한 문제. 바로 뭐 독도 누구 땅이냐. 그리고 일본이 그 일제강점기 때 동안 우리나라 문화재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그 약탈된 문화재 어떻게 반환할 거냐. 이런 문제는 협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문제는 다 두루뭉실하게 넘기는 거야. 막 독도 문제는 사법재판소로 이관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이런 말이 있대요. 한일협정은 무합의가 곧 합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애매한 문제한테 넘어간 거야. 자, 여러분이 국민이면 어떻습니까? 이 한일협정 내용. 이게 딱 스포일러 됐어.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온 나라가 반대 시위에 돌입합니다. 이런 굴욕적인 한일협정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람들이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제2의 을사늑약이다. 이건 제2의 한일병합이다. 이딴 말도 안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시위 나서고 그 한일협정에 반대했던 시위가 바로 6.3 시위, 6.3 항쟁입니다. 자, 이 6.3 시위는 1964년에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 6.3 시위는요, 여러분들 한일협정이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 틀릴까? 한일협정이 맺어지고 나서 발생한 시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한일협정이 맺어지고 반대한 게 아니야. 한일협정이 맺어지는 중간 과정에서 스포일러가 터진 거잖아요. 그 중간에 반대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좀 연표로 그려드리면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던데 여러분 한일협정은 1963년에 논의가 시작돼서 최종적으로 태결된 건 65년이야. 2년 걸렸죠? 근데 이 중간에 김종필 오히라의 비밀의 담 내용이 스포일러가 돼서 사람들이 이 중간에 반대 시위를 한 거야. 공개가 되고 나서 6.3 시위 63년에 그러니까 야 도장 찍지 마 우린 이런 굴욕적인 한일협정 받아들일 수 없어 도장 찍지 마 하고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6.3 시위는 한일협정이 맺어지는 중간에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이때 이 시위를 이끌던 학생과 민주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내걸었던 구호가 뭐냐면 중요해요.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장례식이라는 건 누군가 죽었다는 거죠. 지금 누가 죽었다는 거야? 민족적 민주주의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민족적 민주주의 뭐냐면 박정희가 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내걸었던 슬로건이에요. 국민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를 회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에게 딱 알맞는 그런 민주주의를 제가 지금 실현하는 겁니다. 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정권 초반에 내걸었던 슬로건이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박정희, 그 네가 말하는 민족적 민주주의가 있단 거야? 사과 한마디도 못 받고, 축하금으로 돈 받아오고, 개인 청구권 소멸하고, 이런 게 네가 말하는 민족적 민주주의라면, 네가 말하는 그 민족적 민주주의는 이 시간부로 죽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때 막 시위대들이 상복 입고 막 관 짊어지고 아이고 이러면서 막 시위했어요. 근데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이 말이 언제 나온다? 6.3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6.3 시위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이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우리가 뭐랑 구분해야 되냐? 한국적 민주주의랑 구분해야 돼요. 한국적 민주주의는 또 언제 나오냐? 이건 나중에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하면서 내걸었던 구호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에게 딱 알맞는 그런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 민주주의는 박정희 정부 시즌 1에 나온 거고 또 그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는 거는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6.3 시위에 나온 거고 이 죄송합니다. 민족적 민주주의는 박정희 정부 시즌 1
그 박정희가 처음 권력 잡았을 때 박정희가 내걸었던 슬로건이었고, 이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은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6.3 시위에 나왔던 거고요. 한국적 민주주의는 유신에서 나온 거예요. 구분하세요. 근데 여러분, 박정희는 과정과 결과 중에 뭘 중시하는 남자? 결과를 중시하는 남자. 박정희 지금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돈을 얻어야 돼. 그럼 한일협정을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맺어야 돼.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 이 반대 시위. 그죠? 진압을 해야죠. 자기는 어쨌건 한일협정을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비상사태를 선언한 다음에 힘으로 이 시위를 진압을 하게 돼요. 자, 근데 단순히 힘으로 그 진압을 하게 되면 반발이 심하잖아. 그리고 지금 프레임이 뭐야? 현재 프레임은 굴욕적인 한일협정과 여기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운동,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이 잡혀있단 말이야. 이대로 가면 박정희는 손해란 말이죠. 박정희는 이 프레임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나라의 발전을 위한 한일협정과 이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빨갱이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념 색깔론으로 딱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름하여 무슨 전략? 이승만 때부터 유구히 써왔던 늑대가 나타났다 전략이에요. 즉 뭐야? 지금 이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이 6.3 시위를 이끌고 있는 건 다 뭐다? 북한이 보낸 간첩 빨갱이들이다 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뭘 만들어야죠? 늑대, 간첩, 빨갱이를 만들어야죠. 바로 이를 위해서 뭐가 나오냐?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1차 인민혁명당 사건. 1차가 있다는 건 몇 차도 있다? 2차도 있다는 거예요. 2차는 나중에 유신 정권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설명을 좀 볼게요. 인민혁명당 사건. 지금 한일회담을 반대하고 있는 시위, 6.3 시위죠. 이게 거세지는 상황에서 64년 박정희 정부가 지금 이런 6.3 시위를 이끌고 있는 이 학생 시위의 배후에 바로 뭐가 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기도한 지하 조직,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인민혁명당이 있다라고 발표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 빨갱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 빨갱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대거 이 시위하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사형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인민혁명당은 정말 실존하는 조직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만들어진, 조작된 사건이고 만들어진 늑대예요. 2013년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관련자 전원 무죄. 이건 정부가 조작한 사건이다. 하지만 이미 어때요? 늦었죠. 관련자들은 다 죽었는데. 자, 그리고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은 뭐냐면은, 지금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이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이 6.3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빨갱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은 유신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을 2차 인민혁명당으로 몰아간 거야. 이때 사라진 줄 알았던 인민혁명당이 다시 부활해서 이 나라를 뒤집고 있다라는 거야. 나중에 유신 정권 할 때 또 2차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서 보게 될 거예요. 자, 어쨌건 이렇게 빨갱이 프레임 1차 인민혁명당 사건과 계엄령을 통해서 결국 반대 시위를 진압을 했고, 박정희는 한일협정을 맺습니다. 한일 기본조약이 조인되게 돼요. 결과 한일 기본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65년에 세 나라는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미국은 뭘 얻었죠? 아시아를 공산주의 좌익 진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한미일 공동 안보 체제를 얻었고요. 얻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뭘 얻었죠? 네, 경제 개발에 필요한 돈을 얻었죠. 그리고 일본은 뭘 얻었죠? 네, 물건을 팔아치울 새로운 시장, 상품 판매 시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일본과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고 교류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일본으로부터 얻은 돈, 이걸로 충분할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택도 없어요.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어디서 돈을 얻느냐? 첫 번째는 일본이었다면 두 번째는 미국, 그리고 베트남으로부터 돈을 얻습니다. 자, 우리가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거든요. 바로 베트남 파병 군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선생님, 갑자기 웬 베트남에 군대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베트남에 우리가 군대를 보내요? 전쟁이 났어요? 뭐 전쟁 났나요? 네, 맞아요. 당시 베트남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름하여 베트남 전쟁. 누구랑요? 미국이랑요. 네? 그 미국이랑요? 네, 맞아요. 여기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베트남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그 쌀국수로 유명한 그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이잖아요. 베트남은 우리랑 굉장히 역사가 비슷해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듯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한 다음에 남북으로 분열돼요. 남베트남은 우리 같은 우익, 자유주의 국가고요. 북베트남은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에게 해방된 다음에 베트남이 뭐로 갈라졌다? 둘로 갈라졌다. 남베트남 우익 자유주의, 북베트남 좌익 공산주의 이렇게 갈라진 거야. 그리고 이제 뭐가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북베트남이 굉장히 우세했어요. 자, 이럴 때 딱 누가 남베트남 도와줬을까? 네, 이것도 똑같아요. 누가? 미국이. 지금 냉전 체제잖아. 그러니까 이 우익 진영의 리더인 미국이 남베트남을 도와준 거야. 명분은 뭐예요? 우리 미국은 이 우익 진영의 리더로서 이 자유주의 우익 남베트남이 저 공산주의 좌익 북베트남에게 멸망당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 하고 이 남베트남의 자유를 도와주겠다 하고 미국이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판박이죠, 우리랑. 이게 다 판박이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미국은 실제로 이거를 제2의 6.25라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 미국이 딱 앞장서서 오면은 6.25 때처럼 6.25 때도 이제 그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이 우익 남한을 도와주기 위해 미국이 왔잖아. 근데 미국이 혼자 왔나요? 아니죠. 6.25 때는 미국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이 13개 나라의 유엔 연합군이랑 같이 왔잖아요. 그죠? 근데 베트남 전쟁 때는 미국이 딱 가니까 미국은 이제 우익 국가들이 함께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야. 다 쌩까는 거야. 그만해 이러는 거죠. 이제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친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이념 때문에 여기저기 싸울 거냐. 자기 나라 이런 자기 나라들이 좀 알아서 하게 내비둬라. 이래서 영국, 뭐 프랑스, 독일 등등 이 우익 진영의 국가들이 이번엔 아무도 미국을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혼자 가게 된 거예요. 미국은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어요. 그래도 니들 안 도와줘도 나 혼자 충분해. 왜? 베트남 만만해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베트남 전쟁이 몇 년 갔냐면요. 6.25 전쟁이 몇 년 갔죠? 3년 갔죠, 여러분들. 베트남 전쟁은 1960년부터 1975년까지 15년 갑니다. 물론 이 15년의 기간 내내 미국이 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이 전쟁,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끝나질 않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들끓게 돼요. 언제까지 우리 미국은 얼굴도 모르는 남의 나라 전쟁에 껴들어서 왜 우리의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냐. 그만 좀 해라 라고 이제 미국의 이런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끌어오르는 거야. 자,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포기하든가 전쟁 포기하든가.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두 번째는 이 전쟁이 욕을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하네? 이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우익 진영 전체의 전쟁이다. 나의 전쟁을 우리의 전쟁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아무도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주는 거야. 근데 이때 유일하게 한 나라가 손을 딱 들어요. 형, 제가 군대 보내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애가 나와. 그게 누구야? 대한민국이에요. 그 말하죠. 형 도와드릴게요. 군대 보내줄게요. 대신 뭐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면 군대 보낼게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도와서 남베트남을 북베트남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군대를 보내니 그게 바로 베트남 파병입니다. 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요. 미국은 국제적인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군대가 필요했던 거야. 사실 냉정하게 미국이 우리의 군사력이 필요했다기보다는 이런 명분이 필요한 거죠. 이거 우리 진영 전체의 전쟁이다. 그래서 얘들아, 실제로 우리가 군대를 보낸 실제적인 목적은 경제 개발을 위한 돈을 모으는 거지만 대외적인 명분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6.25 전쟁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다른 우익 진영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동지인 우익 진영 남베트남을 저 북베트남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남베트남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군대를 보낸다라는 게 우리 명분이었어요. 물론 그 속마음은 경제개발을 더 확보지만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만 보냈어요, 군대를. 그래서 이때 다른 나라 언론에서 우리나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메리칸 덕이 미국의 개라고 비하했어. 우리만 군대를 보냈으니까. 하지만 박정희는 과정이야 결과야? 결과예요. 개라고 먹은 욕 처먹건 말건 난 돈이 필요해. 그래서 군대를 보낸 거죠. 자, 왜 돈이 나오냐? 생각해봐야 되더라.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군대를 보냈어. 고마워 안 고마워? 너무 고맙죠.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우리만 군대를 보낸 거잖아. 그래서 미국이 야, 한국아 진짜 너무 고마워. 해달라고 다 해줄게. 하고 진짜 해달라고 다 해줍니다. 그래서 아예 미국이 각서뒀어요. 그게 바로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미국을 도와서 군대를 보내면 우리 미국은 한국에 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 이름하여 브라운 각서. 베트남 파병에 대한 미국의 그 지원을 약속을 명시한 각서입니다. 이 브라운이 누구냐?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야. 당시 한국에 있던 주한 미국 대사예요. 미국 외교관이야. 미국을 대표로 하는. 이 사람이 각서를 쓴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얻어냈느냐? 당시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했죠. 돈이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 이 나라가 과연 군대를 무장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형편없었어요. 6.25 전쟁 때 미국이 버리고 간 무기 겨우겨우 재활용해서 쓰는 수준이었어. 우리가 말하죠. 형, 군대 보낼 테니까 대신 한국군의 이 노후화된 장비를 최신식 장비로 바꿔주세요. 오케이, 콜. 한국군의 현대화 도와줄게. 장비 지원해줄게. 그리고 뭐 주세요? 경제개발을 위한 돈 주세요. 오케이, 콜. 그리고 미국이 또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남베트남을 도와주기 위해 갔잖아. 남베트남이 굉장히 전쟁 중에 초토화돼 있을 거 아니야. 그 남베트남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건설업자들이 필요하겠죠. 그 남베트남을 재건하는 건설업자들. 그런 건설 사업에 너희 한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진출하게 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브라운 각서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 얻었죠? 이거 볼게요, 옆에. 브라운 각서. 한국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미국의 보상 조치를 명시한 문서이다. 그래서 미국의 국군 현대화, 경제개발, 기술 원조, 차관 제공을 약속했다. 원문을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를 위해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하며 파병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누가? 미국이.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필요한 보급 물자, 용역, 장비를 어디서 구매하며 대한민국에서 구매하며 각종 산업에 한국을 참여시킨다. 또 한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차관을 제공한다.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얻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만을 보고 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게 우리가 얻은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부정적인 한계도 명확합니다. 베트남이 여러분 참 가난한 나라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세계 최강의 미국과 또 우리 한국 군대까지, 물론 한국군이 세계 최강은 아니지만 이 양국군을 어떻게 이 북베트남이 막아낼 수 있었느냐? 베트남의 전략은 간단해요. 지형지물을 이용한 게릴라 전략. 마치 우리 독립군이 압도적인 일본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쳤듯이 이때 이제 베트남 게릴라 부대를 우리가 흔히 베트콩이라고 부릅니다. 베트남은 그 밀림이 굉장히 많아요. 밀림 지역이야. 밀림을 이용해서 게릴라전을 펼치는데 얼마나 신줄기모를 했냐면은 베트콩의 가장 무서운 점은 군인과 민간인이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냥 시내를 가고 있어. 그 시장에서 물건 팔고 있는 아줌마 이거 시내를 가면 시장에서 물건 팔고 있는 사람들, 길을 가는 민간인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누가 민간인지 군인인지 알 수 없는 거야. 그냥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갔더니 식당 주인이 알고 보니까 베트콩이야. 총 부르륵 갈기고. 이 군부대 업체에 급식 납품 왔습니다 하고 급식 납품 업체인 줄 알았더니 다 폭탄인 거야. 벙벙벙 터트리고. 시장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베트콩이야. 총 부르륵 갈기고 가버리고. 완전 지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제 미국군이 우리나라 군인들을 보고 남긴 글이 있어. 한국군은 지옥에서 온 악마다. 좋게 말하면 욕망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잔혹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군인들도 이제 악에 바치니까 뭐야, 내 동료들이 저 베트콩에게 죽었어. 근데 누가 민간인지 군인인지 구분이 안 가? 그럼 뭐 하면 돼? 다 죽이면 되지 하고 우리나라도 정말 이때 베트남인들 민간인들 굉장히 많이 학살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전투민족적인 DNA가 있잖아. 그리고 또 이때 악에 바친 이런 한국 군인들에 의해서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 여성들을 굉장히 많이 강간을 합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이렇게 해서 한국군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 한국군의 강간으로 인해서 이 베트남 여성들이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그렇게 한국군과 베트남의 피가 섞인 혼혈아들을 뭐라 부르냐? 라이따이안이라 부릅니다. 라이, 왔다. 올레자예요. 왔다. 어디서? 따이안, 대안에서. 한국에서 온 놈들이란 뜻입니다. 참 끔찍한 거죠. 이게 여러분, 일본이 우리 위안부한테 한 거랑 뭐가 다르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선생님이 예전에 좀 예전이긴 한데 이 라이따이안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베트남에서도 최하층민이에요. 생각해봐. 라이따이안이 어떤 존재예요? 베트남인들한테 증오스러운 적국인, 한국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트남 안에서도 차별과 멸시를 받았겠어. 한국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베트남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전쟁은 결국 베트남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잖아. 결국 미국은 패배를 인정하고 떠나요. 한국군이랑 미국은 떠나면 그만이야. 남아있는 그 여성과 라이따이안들은요. 네,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죠.
자, 그리고 또 고엽제 피해자. 이게 뭐냐면 고엽제가 뭐냐면 베트남이 밀림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밀림 지역을 어떻게든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비행기를 통해서 고엽제, 고농축 농약, 이 밀림을 싸그리 말려버리기 위한 고농축 농약, 독극물인 고엽제를 발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엽제를 비행기를 붕 뿌리면 이 고엽제가 우리나라 군인들은 피해가 떨어지나요? 아니죠. 그 밀림 지역에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 군인들 피부에 똑같이 묻는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네? 피부에 묻잖아? 살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치료가 안 돼요. 평생을 이제 이 가려움증에 긁고 는 거야. 그래서 그 고열제 피해자분들 보면은 계속 피부를 긁어요. 피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참전 용사가 쓴 후기에 보면은 너무 가려워서 벽돌로 피부를 긁었대요. 그래서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야. 평생을 고통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런 끔찍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베트남에 방문해서 이 문제를 사과를 했어요. 국교로 다시 외교관계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근데 얘들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사과한 거는 군대를 보낸 베트남에 파병을 한 이 사실 자체를 사과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생각해봐. 우리가 군대를 보낸 명분이 뭐야? 실제 목적은 경제개발 자금 확보라도 명분은 뭐였죠? 그죠? 이 저 공산주의 북베트남의 침략으로부터 이 우익 남베트남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가 군대를 보낸 거잖아.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사과해버리면은 그 남베트남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베트남에 가서 싸우다가 죽은 군인들은 뭐가 되는 거야? 베트남 참전 용사들 국가 유공자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 이분들 뭐가 되는 거야? 개죽음 당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베트남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간 거기 때문에 이 파병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걸 사과할 수는 없어. 그럼 뭘 사과한 거냐? 전쟁은 군인과 군인 간의 싸움인데 우리 한국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강간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는 이거에 대해 사과를 한 거야. 그래서 정치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김원봉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인 김원봉이 왜 국가유공자가 안 돼 있죠? 왜 안 되죠? 북한에 가서 인민군에 참전해가지고 6.25 전쟁에 참전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김원봉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순간 그 김원봉의 인민군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이분들은 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참. 아무튼 이런 문제들. 자, 참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이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또 이걸로 돈이 안 돼. 그래서 이걸로 돈이 안 돼서 우리가 독일에 광부랑 간호사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독일 BMW의 나라. 이 독일이 오늘날은 하나의 나라지만 그 당시엔 독일도 분단 국가였어요. 뭐랑 뭐로? 서독일과 동독일로 분열되어 있었어. 서독일이 우리 같은 자유주의 국가고 동독일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당시 이제 이 서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이라 그래서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모자라? 일할 노동자들이 모자란 거야. 참 꿈과 같은 얘기죠. 경제개발에서 노동자가 모자란다는 거에. 그래서 이제 독일 정부가 서독 정부가 같은 분단 국가니까 우리가 좀 이제 좀 애처로웠던 거죠. 워낙 가난하니까. 그래서 서독 정부가 우리한테 한국 노동자들을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주로 어떤 직업이냐? 정상적 직업이라기보다는 독일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이라 그러죠. dangerous, difficult, dirty. 위험하고 어렵고 더러운 3D 업종. 독일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대표적인 게 광부. 지하 1000m 탄광에 내려가서 석탄을 캐야 되는 광부와 간호사. 쌤, 광부하기 싫어하는 거 알겠는데 간호사는 좋은 직업 아닌가요? 정상적 간호사가 아니라 주로 시체 닦는 간호사들. 그 시체도 그냥 시체가 아니라 교통사고 당했거나 뭐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었다든가 이렇게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시체 닦는 독일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업무들을 위한 간호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독일에 가서 서독에 가서 광부 간호사로 일하실 분하고 모집을 합니다. 많이 모였을까? 조금 모였을까? 엄청나게 많이 몰려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가 없잖아. 돈을 벌 수 있잖아, 독일에 가면. 그때 정말 엄청나게 몰려요. 경쟁률이 상상 초월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 국제시장 보시면 황정민과 오달수가 그 막 면접 보러 가가지고 막 쌀가마니 들어 올리고 막 면접장에서 막 대답 못하니까 다짜고짜 애국가 부르고 막 동해물과 이래가지고 막 애국심 투철 이래가지고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건 재밌게 표현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 그 당시엔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까지 이 광부에 지원을 합니다. 왜? 대학을 졸업해도 이 나라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른 나라 노동자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우리가 그런 노동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 주로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좀 가난한 나라에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시는데 우리 한국이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유럽의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자가 광부가 됐듯이 어, 지금 우리나라에 와 계신 그런 외국인 노동자분들 고학력자 되게 많아. 저번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이제 동남아시아 노동자한테 인터뷰했어요. 당신 원래 나라에서 뭐 하다 왔냐? 저 대학 나온 다음에 그 나라 고등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근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나라에서 고등학교 수학교사 하느니 우리나라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게 돈 더 많이 버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다른 나라 이런 노동자분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광부에 지원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뭐 평생 험한 일 해봤겠어요? 손이 너무 곱잖아. 손이 고우면 면접이 떨어질까봐 면접 보기 전에 일부러 벽돌로 손을 갈아. 막 손바닥 가는 거야. 왜? 굳은 살 만들라고. 저 험한 일 많이 하셨습니다. 저 광부 가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 피부가 고우면 면접 떨어질까봐 수검댕이를 붙이고 면접 보러 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독일에 가신 이 광부 간호사분들, 광부분들이 지하 내려가기 전에 했던 말, 우리 살아서 위에서 만납시다. 하도 내려가서 많이 죽으니까. 그리고 간호사분들은 우울증으로 자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평생 하는 거라고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와서 하루 종일 시자 닦는 거잖아. 하여튼 이렇게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조국에 송금해서 이 돈이 종잣돈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경제개발을 한 거야. 이분들이 다 월급을 조국으로 보내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를 저축을 시키고 이 외화로 또 경제개발하고 이랬던 거예요. 자,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서 여러분들 총 3가지 방법이 나왔죠. 첫 번째 뭐였죠? 한일 협정, 한일 국교 정상화. 두 번째 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 세 번째 독일의 광부 간호사 파견. 이렇게 박정희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돈을 모으고 경제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경제개발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를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의 야, 냉정하게 과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안 했으면은 다른 방법이 있어? 이렇게라도 우리가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거야. 그때 이렇게 악착같이 돈 안 모아서 경제가 안 했으면 지금 이 나라는 여전히 제3세기 수준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결과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박정희 정부의 박정희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있죠. 아무리 결과가 중요하다 그래도 과정에 너무 문제가 많지 않냐. 이게 뭐냐. 한일협정? 이거 너무 문제 많지 않냐. 사과도 못 받고 청구권 소멸되고 영원히 한일 양국 관계에 문제점을 만들고 또 개인이 받아야 되는 배상금을 정부가 대신 받아가고 그리고 베트남 파병 뭐 우리가 자유를 위해 싸웠다고 야 이거 솔직히 말하자. 이거 우리 젊은이들 피를 돈 받고 판 거야. 그리고 왜 국가가 독일에 가 있는 이 광부 간호사의 월급을 강제로 저축시켜서 이걸 써?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정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박정희 정부의 이런 경제개발에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죠. 판단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세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박정희 정부는 이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경제개발에 성공을 했고 그 결과 박정희는 다시 한번 경제개발의 성과를 등에 업고 6대 대선에 출마하게 됩니다. 지금 5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 6대 대통령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공화당 대표 박정희, 민주당 대표 윤보선이 다시 한번 붙습니다. 이거 누가 이겼을까요? 여기서는 박정희가 큰 표 차이로 이깁니다. 박정희의 약간 리즈 시절 같은 거죠. 큰 차이로 이겨요. 그 이유는 경제개발에 성공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정희 지금 몇 번째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죠? 5대 6대. 지금 벌써 2번째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자, 분명히 법에서는 5차 개헌에서 규정했죠. 대통령은 임기 4년의 중임 2번만 할 수 있다. 박정희 지금 그 중임 제한을 만족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2번 다 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하지만 사람은 욕심이 생깁니다. 누구나 욕심이 있죠. 박정희 만족했을까? 만족 안 합니다. 한 번만 더 하고 싶다. 한 번만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대통령 더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룰을 바꿔야 돼. 지금 중임 제한이 걸려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하죠? 법을 바꿔야겠죠. 3번 대통령이 가능하도록 3선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헌 바꿔야 된단 말이다. 바꿔야 된단 말이죠. 법을 바꾸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대 대선 이후에 곧이어서 바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열려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 총선에 반드시 누구를 본인을 따르는 공화당을 3분의 2 이상 넣어야 돼. 그래야 뭘 바꿀 수 있죠? 법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 6대 대선 이후에 치러진 이 국회의원 총선에서 박정희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려서 뇌물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어떻게든 개헌을 해야 되니까. 그 돈이 다 뭐예요? 여기 나와있던 이 돈, 이 경제개발에서 얻은 돈의 상당수가 이 부정선거에 들어가게 돼요. 당연히 욕을 먹겠죠. 일단 선거에서 이겼어. 그 민주공화당 돈을 뿌린 결과 이 민주공화당을 개헌을 할 수 있는 3분의 2만큼 채워놓는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욕을 엄청 먹겠죠. 자, 욕을 먹고 있네요. 그럼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야겠죠. 뭐가 필요합니까? 또 늑대가 필요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전략을 쓰는 거야. 그래서 6대 대선 이후 이루어진 총선에서 박정희는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이 부정총선이 욕을 먹으니까 이 반대 여론을 돌리기 위해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그게 바로 동백님 사건이에요. 동백님 사건. 동백님은 여러분 꽃이름 같지만 동베를린. 당시 독일의 수도가 어디예요? 베를린. 그 베를린도 서독 동독처럼 서베를린 동베를린 나눠져 있었거든. 그 동독의 수도인 동베를린. 그 동베를린을 동백림이라고 불렀어요. 이 동백림 사건 여기 뒷장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동백림 간첩다 사건. 동백림 동베를린 간첩다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대표적 간첩 사건이다. 왜 이런 간첩 사건을 조작했을까? 1967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는 3선 개헌, 박정희 지금 2번 했으니까 한 번 더 하고 싶잖아. 한 번 더 대통령을 하기 위해 3선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고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니까 이제 이 중앙정보부가 유럽에서 평화통일운동을 하던 작곡가 윤희상, 화가 이육노 이런 사람들을 간첩으로 체포해서 국내로 압송하고 고문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간첩 혐의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서독과 프랑스 정부도 항의했다. 라고 해서 한 거야. 이게 뭐야? 지금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필요한 3선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부정선거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간첩 사건을 조작한 게 동베를린 간첩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양치기 소년 동화를 보시면 그 양치기 소년이 우와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진짜 늑대가 나타나잖아. 이때 진짜 리얼로 늑대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름하여 위기의 해가 터지게 됩니다. 1968년에 진짜 북한이 보낸 간첩들이 대한민국을 작정하고 뒤흔들어 이름하여 위기의 해입니다. 121 사태. 이건 바로 흔히 여러분들은 김신조 사건으로 더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북한의 김일성이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31명을 대한민국 청와대로 보냅니다. 왜? 목적은 뭐야? 청와대 누가 있어? 박정희 대통령 있잖아.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특수부대 31명을 보낸 거예요. 이게 더 소름 끼치는 거는 청와대가 보이는 뒷산 근처까지 접근을 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경비원에게 들켜가지고 다행히 청와대 오기 전에 얘들을 잡아 31명 중에 30명이 사살되고 1명이 체포되는데 그 1명이 바로 김신조야. 이제 이 언론에서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하고 딱 이제 생방송을 이 사람 막 인터뷰했더니 이 사람이 온 국민이 보는 생방송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래 박정희 뭐가시 따로 왔으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들. 이거예요. 김신조 사건. 여러분들. 아이고. 왜 이러죠? 잠시만요, 여러분들. 화면이 고정돼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놀랐어, 다운먹을까봐. 자, 여기 나오죠. 김신조 사건, 북한 특수부대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침투한 사건이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이 121 사태, 김신조 사건 신문기사도 나오죠, 여러분들. 자, 이걸 토대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예비군이에요. 오늘 예비군이란 말 알죠, 여러분들? 현역 복무 끝나고도 일정 기간마다 이제 군사훈련 받잖아요. 이게 김신조 사건 때문에 생긴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예비군이 창설됩니다. 남학생분들 2년 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비군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거랑 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은 박정희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뭐? 내 뭐가 지랬다? 야, 복수하자 우리도. 이래가지고 우리도 뭐? 김에서 목 따오자. 이래서 똑같이 31명을 뽑아, 숫자도. 이 31명을 뽑아가지고 김일성의 목을 따기 위한 살인 특수부대를 만듭니다. 이 31명은 주로 누구로 구성됐냐? 주로 사형수들. 사형수한테 말하는 거야. 야, 너 이대로 사형당할래? 아니면 나라 위에 한번 일해볼래? 성공하면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대로 사형당하느니 한번 해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주로 사형수들 31명을 모아서 실미도라는 섬에서 김일성의 목을 따기 위한 특수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진 김일성의 목을 따기 위한 살인 특수부대가 바로 실미도 부대입니다. 근데 이 부대는 김일성의 목을 따러 파견될까요? 파견되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 훈련이 마무리되고 이 작전 딱 투입 시행 전에 남북 관계가 바뀌어. 다음 시간에 배울 7.4 남북 공동성명, 평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 파견은 취소돼요. 그럼 어떻게? 이 부대 살려둘 수 있어요? 다시 밖에 내보낼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야, 너 그동안 어디 갔다 왔어? 응, 나 실미도라는 섬에서 김일성 목단어 훈련 받고 왔어. 이러면 안 되잖아, 얘들아. 살인 멸구. 다 죽여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계획을 이 부대원들이 미리 알게 되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러고 이 섬을 탈출해서 청와대로 몰려오다가 국군에게 사살되게 됩니다. 우리 역사의 어두운 면이죠. 이걸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설경구 씨 주연의 실미도라는 영화예요. 자, 그리고 또 푸에블로 납포 사건이, 푸에블로는 배 이름입니다. 어느 배냐면은 그 제너럴 셔먼호 그 세월호처럼 배 이름인데, 이 배가 어떤 배냐? 미국 배예요. 이 배는 첩보, 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배였는데, 이 푸에블로가 북한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북한 영해를 침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북한이 알게 돼서 북한이 잠수함과 전투기를 보내서 이 미국 배 푸에블로를 자기네 나라로 납포해 간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좀 그런 거죠. 설마 우리 배를 뭐 지들이 뭐 어쩔 건데 했는데 진짜 북한이 뭐이 반동무자 새끼들 이러고 잡아간 거야. 미국이 어떤 나라죠? 자기 나라 국민들이 당하는 건 절대 용서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게 말해요. 야, 미쳤어? 지금 당장 푸에블로랑 거기 있는 선원들 돌려보내지 않으면 전쟁이야. 하고 핵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가 원산 앞바다까지 와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한테 말해. 야, 전투기 띄울 거니까 영공 다 열어. 이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미국 전투기가 출격할 수 있도록 영공을 다 열어줍니다. 전쟁 직전까지 가요. 근데 결국 미국이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누구한테? 북한한테. 왜? 당시 1968년 미국은 뭐하고 있죠? 네, 베트남 전쟁 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국 다 이 전쟁, 이중전선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미국도 결국 북한한테 알았어, 우리가 불법으로 너희 영해 침범했어, 인정하고 사과할게, 배는 됐고 사람들만이라도 돌려보내줘. 이래서 선언을 돌려받아. 그럼 배는요? 지금도 북한 평양에 전시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미국이 제발 이거 치우라 그래도 북한이 안 치워. 그래서 지금 평양 시내 한복판에 미제 앞제비들이 우리한테 항복했다 이래가지고 승전의 기념물로 전시돼 있어요. 푸에블로 납부 사건 여기 나오죠. 그리고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이건 뭐냐면 울진 삼척은 강원도 지방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또 특수부대 무장공비를 보냈는데, 그때 박정희 목 따겠다고 몇 명 보냈죠. 데스킨라미 스토리 31명 보냈잖아. 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은 그 3배가 넘는 100명의 특수부대원들이 잠수함을 타고 울진 삼척 강원도로 넘어온 거예요. 이거 잡으려고 그때 동원된 국군 규모가 수만에서 10만 넘었을걸요 아마.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당시 이때 또 가슴 아픈 사건이, 이 울진 삼척 강원도 지방에 침투한 무장 공비들이 이 시골 강원도 마을에, 울진 삼척 마을에 살고 있던 당시 국민학교 1학년 이순복 어린이가 있었어. 이 어린이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구분이 안 가잖아, 이 민간인 복장 입었으니까. 그리고 이순복 어린이한테 얘야, 너 공산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알죠?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솔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반공교육이 투철할 때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아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공비들이 이순복 어린이를 죽여버립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빨간 마스크처럼 입을 찢어 죽여요. 어디 건방지게 우리 공산당 욕하냐고. 근데 이게 참 가슴 아픈 거네. 한동안 이 사건은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받아. 양치기 소년처럼 늘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이니까 사람들 안 믿잖아. 똑같아요. 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어디 그 1학년짜리 애가 무장공비 앞에서 공산당이 싫어하라고 이야기를 해. 이거 정부가 반공이념 강조하려고 조작한 사건 아니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가족들은 이중으로 고통받은 거야. 우리 아들, 우리 동생 승복이는 북한에게, 북한 공산당에게 죽었는데 왜 사람들은 우리가 거짓말한다 그러지? 그래서 이 승복 부모들은 이 사건에 충격으로 죽고요. 그 형이 몇십 년 동안 투쟁해서 이 사건은 진짜였다는 걸 밝혀내.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공 이념의 또 다른 희생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냐? 반공 교육이 더 강화됩니다. 어쨌건 지금 봐봐요. 북한이 엄청 이 나라를 지금 위험에 동안으로 몰아넣었잖아. 그래서 이 위기에 때 만들어진 게 국민교육헌장이에요. 국민교육헌장. 1968년 이 위기에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런 거야. 이게 첫 문장이 뭐라 시작하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이 이 나라에 이 땅에 태어난 게 여러분 태어난 이유가 민족을 중흥시키기 위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나라 민족 중흥의 부속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개인의 자유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근데 지금 봐봐. 그런 사람들한테 국민교육헌장을 말하는 건 뭐야? 이거는 국민교육헌장을 모든 전국의 초, 중, 고 어린이들이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내용이었어. 이거 엄청 길어요. 내가 지금 첫 문장만 소개한 거야.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너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기 앞서서 이 나라의 안전과 이 나라 조국의 부흥을 위해 네 한번 바치라는 거야. 국가주의, 전체주의 교육 이념을 자라는 아이들에게 주입을 한 거야. 나라를 위해 너 한 몸 희생해라 라는 거죠. 국민교육헌장. 이게 68년 이런 위기의 해 내용 나오죠. 네, 여러분 이승만이 포기를 모르는 남자였다면 박정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남자야. 이 위기가 박정희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어떻게? 지금 엄청난 위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박정희가 기회로 만들었을까? 봐봐요. 박정희는 봐봐요. 지금 삼선 개헌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또 그걸 덮어버리기 위해서 없던 늑대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지금 늑대들이 알아서 날뛰어주는 거야. 이게 국민들에게 말하는 거죠. 봐라. 저 북한 빨갱이 새끼들, 저 늑대 새끼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봐라. 응? 위험하지 않냐? 얼마나 위험한지 봐라. 그리고 저런 늑대 새끼들부터 살아나고 싶으면, 안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단결해야 한다. 누굴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다. 난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난 벌써 중임 2번 대통령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 한 번만 더 시켜줘. 내가 진짜 너희를 저 늑대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게. 날 중심으로 모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딱 한 번만 더 대통령 하게 해줘. 라는 명분으로 6차 개헌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6차 개헌에 필요한 국회의원들은 부정선거로 당선시켜놨어. 거기다가 이제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명분도 생긴 거잖아. 늑대로부터 살아남고 싶으면 날 중심으로 모여라. 이렇게 해서 3선 개헌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다시 한번 말해요. 나 진짜 한 번만 더 시켜주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경제 개발해주고 반공태세 강화할게. 해서 이런 3선 개헌 6차 개헌이 통과돼. 근데 실제로 이 당시 상당수의 국민들은 두려움에 의해서 3선 개헌을 찬성했어. 하지만 이런 박정희의 말 한 번만 더 시켜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박정희가 한 번만 더 할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 분명히 저거 한 번 더 한다 그러고 독재로 빠질 거야. 해서 당시에 이 3선 개헌, 6차 개헌에 대한 반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6차 개헌 결과 박정희는 다시 한번 3번째 대통령에 도전하게 됩니다. 공화당 대표 박정희, 그리고 이에 맞서는 민주당 대표 김대중. 윤보선이 아니네요. 네, 맞아요. 윤보선은 이제 나오지 않고요. 김대중이 야당 대표로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대중이에요. 김 전 대통령. 이때 나이가 40대였어요. 후보 나올 때. 굉장히 젊은 나이에 후보로 나온 거야. 40대 기수론 이래가지고 젊은 피가 필요하다라고 한 거죠. 자, 이 7대 대선에서 여러분 박정희는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 진짜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 믿고 딱 한 번만 더 뽑아주시면은 다시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표 달라는 이야기, 저 찍어달라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김대중은 국민 여러분, 저거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이 박정희를 한 번 더 뽑아주셔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다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손으로 투표할 대통령을 뽑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박정희는 독재를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한 걸까요?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한 걸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 무슨 말이냐? 정말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고요. 국민 여러분한테 국민에게 표달란 이야기 안 합니다. 왜? 투표권을 빼앗거든요. 너희들에게 더 이상 표달란 이야기 안 할게. 이제 간선제로 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 7대 대선은 또 여러분 우리 지역 감정이란 말 아시죠? 이 지역 감정이 본격적으로 선거에 악용된 대표적인 선거기도 합니다. 이 지역 감정, 주로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이 우리 사이가 안 좋아요? 그죠? 경상도, 영남지방과 전라도, 호남지방의 사이가 안 좋죠? 박정희는 경상도, 경북, 대구, 구미 출신이고, 김대중은 전라도, 광주 출신이야. 그게 박정희는 말하죠. 여기서 전라도, 호남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 영남은, 개밥에 도토리 된다, 찬밥 된다, 라고 한 거고, 김대중은 뭐라 그래? 지금껏 경상도 대통령이 호남한테 해준 거 뭐가 있냐? 호남은 그동안 소외돼 왔다. 또 이렇게 말했던 그 근거가 경부고속도로 있죠.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 나중에 배울 건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어디랑 어디를 연결하는 거야? 경부,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라도가 되게 소외돼 있었거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막 건드린 거예요. 우리 호남은 지금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영남, 호남의 지역 감정을 악용한 선거기도 합니다. 이건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있고 결과적으로 박정희가 이깁니다. 근데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겨요. 박정희는 630만 표를 얻었고요. 김대중은 540만 표를 얻었어. 대선에서 이 정도면 진짜 차이 별로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하는 과정을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69번 프린트에서 박정희 정부 시즌 1 5.16 군사정전부터 7대 대선까지 유신을 선포하기 이전의 박정희의 정치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고요. 뒤에 나와 있는 탐구 자료 이런 내용들 선생님이 많이 실어놨으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70번 프린트를 통해서 박정희 정부 시즌 2 유신 체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